축하객들로 붐비는 서울의 한 예식장. 정희는 큰아들의 결혼식에서 남편 없이 홀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에 죽은 남편이 하객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이 아빠? 맞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남편을 못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정희가 본 건 그럼 누구일까요? 혹시 귀신이라도 본 것일까요? 이 미궁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가을 햇살이 서울 변두리 골목길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 동네는 개발의 바람이 아직 닿지 않은 정겨운 곳이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정갈하게 관리되고 있는 집 한 채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마당 한편에는 빨래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김정희는 그 집의 안방에서 한복 치마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임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정희의 얼굴에는 기쁨과 아쉬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저고리의 색깔이 너무 화려한 건 아닌지, 치마 길이는 적당한지 이리저리 살펴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정말 우리 민석이가 장가를 가는구나. 정희는 혼자말을 중얼거리며 한복을 다시 옷걸이에 걸어두었습니다. 큰아들 민석의 결혼식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26살에 만난 예쁜 신부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될 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론 서글픈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대문 밖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야, 집에 있지? 익숙한 동네 아주머니들의 목소리였죠. 정희는 서둘러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순례, 영자, 금순 이렇게 세 명의 아주머니가 손에 각각 뭔가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아이고, 언니들 어서 들어오세요. 뭘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정희가 반갑게 맞이하자 순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이 결혼식 때 입을 액세서리 좀 가져왔어. 우리가 젊었을 때 쓰던 건데 아직 괜찮더라고. 영자도 덧붙였죠. 나는 화장품 좀 가져왔어. 요즘 나온 건데 피부톤이 환하게 보인다더라.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결혼식장 예약은 잘 되었는지, 패백 음식은 어떻게 준비할 건지, 하객들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나갔어요. 정희는 메모장에 적어가며 빠뜨린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희야, 신랑 아버지 자리는 어떻게 할 거야? 금순의 질문에 순간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차마 먼저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였거든요. 정희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냥 빈자리로 두려고 해요. 민석이도 그러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남편 박도연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의 빈자리는 유독 크게 느껴졌어요. 순례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이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분명히 민석이 결혼하는 모습 보면서 좋아할 거라고. 영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정희가 혼자 힘으로 두 아들 다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잖아. 도연이도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정희는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느꼈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들. 덕분에 힘이 나네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들의 결혼식에서 남편과 함께 축배를 들고 싶었던 마음, 사위와 며느리를 함께 맞이하고 싶었던 바람들이 아련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민우는 언제 장가 갈 거야? 영자가 둘째 아들 이야기를 꺼내자 정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 녀석은 아직 공부한다고 난리예요. 대학원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언제쯤 결혼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주머니들은 한참 동안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 건지, 하객들에게 드릴 답례품은 뭘로 준비했는지, 신혼집 구하는 건 잘 되어가는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이 되어서야 아주머니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찻잔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하루 종일 결혼 준비 이야기만 했는데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아쉽고 든든하면서도 외로운 이상한 기분이었죠. 여보, 우리 민석이가 이제 정말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정희는 거실 한편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의 도연은 여전히 40대 초반의 젊은 모습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희는 새벽 5시부터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식장으로 가져갈 물건들을 점검하고 한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는 정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엄마, 준비 다 됐어요? 큰아들 민석이 정장을 차려입고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랑이 될 아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벅찼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의젓한 어른이 되었는지 감개무량했거든요. 네, 거의 다 됐어요. 민석아, 오늘 정말 잘생겼구나. 정희는 아들의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져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목소리에 살짝 울음기가 섞여 들어갔어요. 민석도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함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살짝 안아주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계셔서 든든해요.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둘째 민호도 양복을 차려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형, 오늘 진짜 떨리지? 민호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 분위기를 한결 가볍게 만들어 주었어요. 세 사람은 함께 택시를 타고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신부 측 가족들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사돈어른, 오늘 정말 기쁜 날이네요. 신부 어머니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인사했습니다. 우리 예진이가 좋은 분을 만났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희도 깍듯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주셔서. 예식이 시작되기 전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진이 정희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릴 때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예진의 청아한 목소리에 정희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드디어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고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첫 번째 줄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옆자리는 비어 있었죠. 그 자리에 남편이 앉아 있어야 했는데 정희는 괜히 옆자리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예진이 천사처럼 아름다웠어요. 하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희도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죠.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뒤쪽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늦은 하객인 듯 조심스럽게 뒤쪽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정희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혼식에는 늘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신부가 단상에 올라가고 신랑이 나와서 함께 서는 순간에도 정희의 마음은 계속 뒤쪽이 신경 쓰였어요.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축복 속에서 그런데 정희는 주례사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뒤쪽 그 남자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참을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뒤쪽에 앉아있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 얼굴을, 그 눈빛을, 그 미소를 정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이었습니다.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의 얼굴 그대로였어요. 조금도 늙지 않은 채로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꿈을 꾸는 건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여전히 그 남자는 거기 있었어요. 남자는 정희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까지도 도연의 것과 똑같았어요. 정희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장례식도 치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사랑을 약속하는 서약을 하겠습니다. 주례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온 신경이 뒤쪽 그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남자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예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하객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요. 하지만 정희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어지러워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입맞춤을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희는 기계적으로 박수를 쳤지만 정작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눈앞이 흐릿했고 귀가 먹먹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하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 남자를 다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감동해서 그래.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자신이 본 게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예식장 로비는 축하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채 사람들 사이를 헤매고 있었어요. 방금 전 본 것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신부 측 친척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지만 정희의 대답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네, 그러게요. 정말 좋았네요.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거든요. 민석과 예진이 하객들과 사진을 찍고 있는 동안 정희는 슬그머니 예식장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가 앉아있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예식장은 정리되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본 건가? 정희는 중얼거리며 그 자리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혹시 그가 떨어뜨린 물건이라도 있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구나. 둘째 민호가 예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진 찍으러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민호는 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민호야, 혹시 너도 봤니? 정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뭐요? 아까 예식 때 뒤쪽에 늦게 들어온 남자. 혹시 봤니?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늦게 온 사람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세요? 정희는 아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아버지를 봤다고 말하면 아들이 얼마나 놀랄까요?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 같아서. 정희는 얼버무리며 민호와 함께 로비로 나갔어요. 가족 사진을 찍는 동안에도 정희의 마음은 계속 어수선했습니다. 웃으라고 하면 웃었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은 아니었어요.
사진사가 여러 번 조금 더 자연스럽게 웃어주세요라고 주문했을 정도였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정희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와 비슷한 사람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오늘 좀 이상하네. 동네 아주머니 순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 정희는 순례에 관심이 고마웠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준비하느라 며칠 제대로 못 잤거든요.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서 푹 쉬어야겠어요. 피로연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정희는 잠시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사실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거울 앞에 선 정희는 창백해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아, 정말 당신이었어? 거울 속의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았어요. 아니면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헛것을 본 건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정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희 씨. 그 목소리에 정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예식장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정희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거든요. 당신, 정말 도연 씨 맞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의 말투도 목소리 톤도 도연과 똑같았어요. 정희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뭘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도연이 맞잖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15년 전에 죽었다던 우리 도연이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정희를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요. 그의 배려 깊은 행동도 도연의 것과 같았어요. 그럼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 주세요. 정희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 도연이라면 왜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요? 남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정희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렸어요. 언젠가는 모든 걸 설명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요? 언젠가가 대체 언제인데요? 정희는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15년을 기다렸는데 언젠가라니요. 그때 피로 연장에서 정희를 찾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민석의 목소리였어요. 남자는 그 소리를 듣고 서둘러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잠깐만요. 정희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그는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민석이 나타나는 바람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구나. 다들 찾고 있었어요. 민석은 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정희는 아들에게 방금 일어난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을까요? 아들의 기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정희는 애써 웃으며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분명히 도연이었어요. 그런데 왜 자신을 피하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피로 연장으로 돌아온 정희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나타난 남편 하지만 말을 하지 않으려는 그의 태도, 모든 게 수수께끼였어요.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정희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얕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도 그 남자의 얼굴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도연의 얼굴로, 도연의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난 정희는 커피를 마시며 어제 일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습니다. 분명히 착각이 아니었어요. 그 남자는 도연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목소리도 말하는 방식도 모두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정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겠다고 말이에요. 혹시 도연과 닮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먼저 결혼식 하객 명단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어제 하객 명단 좀 볼 수 있을까? 인사 못 드린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어머니, 신혼여행 준비하느라 바쁜데요. 나중에 드릴게요. 민석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정희는 아들을 더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동네를 나서서 예식장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혹시 그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서요. 하지만 몇 시간을 돌아다녀도 그와 비슷한 사람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정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늘 하던 청소나 빨래조차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희는 우연히 동네 슈퍼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선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람 말이야, 지방에서 사업한다던데 돈 많이 번다더라. 응? 누구 말이야? 저번에 김신의 결혼식에 왔던 그 남자 말이야. 박민수라고 하던데. 정희의 귀가 번뜩 열렸습니다. 박민수?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혹시 그 남자를 말하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생긴 사람인데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정희를 보더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키 큰 남자인데 인상이 좋더라고. 나이는 50 정도 되어 보이고. 그 설명을 들으니 정희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분명히 그 남자였어요. 그분이 어디서 사업하신다고 했어요? 경기도 어디라던데. 정확히는 모르겠네. 근데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아주머니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정보를 꼭 기억해 두었어요. 집에 돌아온 정희는 곧바로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서툴렀지만 민호가 가르쳐 준 대로 천천히 따라했어요. 박민수라는 이름으로 검색해 보니 정말로 여러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기사가 정희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방 중소기업 대표 박민수, 백만장자 반열에 올라 제목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사진까지 함께 실려 있었는데 정말로 그 남자였어요. 정희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도연과 똑같은 얼굴이 모니터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박민수는 10여 년 전부터 경기도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해 왔다고 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업이 크게 번창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는 내용이었어요. 10여 년 전부터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 죽은 지가 바로 15년 전이었거든요. 시기가 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정희는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의 회사 주소, 전화번호, 사업 분야까지 하나하나 메모해 두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박민수에 대한 과거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10여 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이전의 이력이나 출신 학교,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정희는 문득 무서워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도연이 살아있다면? 그럼 지난 15년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살아온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그곳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박민수의 회사 주소를 적어 놓고 길을 알아보았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오늘 엄마가 잠깐 지방에 다녀올 일이 생겼어. 늦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디 가시는데요? 혼자 가시면 위험하잖아요. 괜찮아. 그냥 친구 만나러 가는 거야. 정희는 아들을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은 이 일을 아들들에게 말할 수 없었거든요. 정희는 버스를 타고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만약 정말 도연이라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왜 지금까지 숨어 살았는지 따져 물어야 할까요? 회사가 있다는 동네에 도착해서 주소를 찾아가니 제법 큰 공장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명성산업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정희는 공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 대표님 계신가요? 접수 직원이 정희를 바라보더니 물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개인적인 일로 왔는데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잠시 후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도연이었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 얼굴, 그 체격,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똑같았어요. 남자는 정희를 보더니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는 정희를 조용한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응접실 문이 닫히자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이제 정말 말해주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남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정희야,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말 당신이구나. 정말 도연이구나.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왜 죽은 척하고 우리를 속인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 정말 죄송해.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혼자 도망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요? 분노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도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그때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빚만 수억 원이 남았고 빚쟁이들이 매일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을 했지. 그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났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가족이잖아요. 정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됐어.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당신과 아이들까지 위협했거든. 빚을 갚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했어. 특히 민석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까지 찾아간다고 했지.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럼 그때 그 교통사고는 연출한 거야. 도연이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몰래 다른 곳으로 피한 거지. 그래야 가족들이 안전할 것 같았어. 그런데 왜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정희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아세요?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처음엔 빚을 다 갚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워졌어. 어떤 얼굴로 가족들을 만나겠어? 그럼 지금은 빚을 다 갚은 거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년 전에 다 정리했어.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여유가 생겼지. 그럼 이제라도 집으로 돌아와요.
정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사정을 설명하면 이해해 줄 거예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무 늦었어. 이미 15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겠어?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해봐. 민석이 결혼식에는 왜 온 거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 미안한 표정이 스쳤어요. 그냥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어.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아들들은 아직도 아버지를 그리워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특히 민우는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글썽거려요. 그 애는 아버지 기억도 별로 없으면서도 그래요.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나는 이미 박민수로 살고 있고 너희들은 너희들만의 삶이 있잖아. 우리만의 삶이라뇨?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없이 사는 게 삶이에요? 15년 동안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정희는 그동안 쌓인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아이들 학비 마련하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아플 때도 혼자 견뎠어요. 당신이 옆에 있어야 할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도연은 정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거든. 그럼 지금은 어떤데요? 정희가 따져 물었습니다. 이제는 여유도 생겼다면서요? 그럼 이제라도 가족에게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늦었다고 했잖아.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민석이는 결혼까지 했고 민호도 다 컸어. 내가 갑자기 나타나면 오히려 혼란만 줄 거야.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줘야죠.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알 권리가 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정희는 도연을 설득하려 했고 도연은 계속 거부했어요. 시간이 흘러 해가 지기 시작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도연이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줘. 갑자기 결정하기 어려워. 15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 않아. 정희는 실망했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또 15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도연이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줘. 그동안 생각해 볼게. 정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기쁨과 분노, 실망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잖아요.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민호야. 정희는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민호는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이상해요. 도연을 만나고 온 다음 날부터 정희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고 낮에는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며칠째 이상하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도 정희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정희는 도연이 남긴 편지를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그가 죽었을 때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다락방에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오래된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추억에 잠겼어요. 도연의 옷까지, 사업 관련 서류, 사진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서류 봉투 안에서 정희 앞으로 쓰인 편지를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정희에게라고 도연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정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정말 죽은 것은 아니야. 그저 너희들 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거지.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업 실패로 생긴 빚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있어. 민석이와 민호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내가 사라져야 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젠가는 꼭 돌아갈게. 그때까지 아이들을 잘 부탁해. 내가 없어도 당신이라면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사랑해, 정희야. 미안해.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만약 내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은행 금고를 찾아봐. 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거기에 너와 아이들을 위한 것들을 준비해뒀어. 정희는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도연이 정말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떠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원망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정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민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에요? 민호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어요. 사실 며칠 전에 아버지를 봤어. 민호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아니야, 살아계셔. 민석이 결혼식에 오셨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그게 아니었어. 모든 게 가짜였어. 정희는 민호에게 지난 며칠간 일어난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결혼식에서 도연을 본 것, 그를 찾아가서 만난 것, 그리고 방금 발견한 편지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민호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신 거죠? 가족을 지키려고 그런 거야. 정희가 편지를 민호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너희들을 위협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척하고 숨어 살았던 거래. 민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 계세요? 언제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결정을 못 내리셨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기 어렵다고 하시더라. 그럼 형한테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민이 되었어요. 민석이는 신혼여행 중이잖아. 이런 얘기를 지금 해도 될까?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알려야죠. 형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할 수는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미안한데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겼어. 신혼여행 중이지만 한 번만 통화할 수 있을까?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민석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석아,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아버지가 살아계셔. 전화기 너머로 민석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는 민석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민석도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럼 정말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민석아. 지금 경기도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계셔. 정희의 목소리에도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집으로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계시더라. 민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거네요? 엄마 혼자 고생하게 내버려두고? 민석아, 사정이 있었어. 편지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정희가 달래려 했지만 민석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해요? 1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신혼여행 취소하고 지금 당장 들어갈게요. 아니야, 신혼여행은 계속해. 이 일은 엄마가 처리할게. 하지만 민석은 듣지 않았어요. 안 돼요. 이런 일을 엄마 혼자 감당할 수는 없어요. 결국 민석은 신혼여행을 중단하고 서울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예진도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석과 예진, 민호까지 함께 앉아서 이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어려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석은 팔짱을 끼고 있었고 민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예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민석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도연의 회사 주소를 적은 종이를 내밀었어요. 여기 계셔. 박민수라는 이름으로 살고 계시더라. 민석은 종이를 받아들고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박민수요?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거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민석아, 사정이 있었다니까. 정희가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15년 동안 가족을 속이는 걸 정당화할 수 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편지를 읽어봐요.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민석은 편지를 읽고 나서도 분노가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가족들과 상의하면 안 됐나요? 민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혼자 결정해서 우리를 속이고 엄마 혼자 고생하게 만들고 이게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정희는 두 아들 사이에서 난처했습니다. 민석의 말도 이해가 되고 도연의 사정도 이해가 되었거든요. 민석아, 그때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을 거야. 빚쟁이들이 너희들까지 위협했다니까. 그럼 지금은 어떤데요? 민석이 따져 물었습니다. 빚도 다 갚았다면서요? 그럼 왜 아직도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또 무슨 핑계가 있으신가요? 민호가 형을 말렸습니다. 형, 너무 흥분하지 마요. 일단 아버지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봐야죠. 하지만 민석은 더욱 격해졌어요. 만나서 뭘 이야기하겠어요? 15년 동안 우리를 속인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민석은 일어서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일단 진정하고 차근차근 생각해봐요. 아버님도 분명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민석은 듣지 않았어요. 고민이요? 15년 동안 고민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밤마다 아버지 사진 보고 우시는 걸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석아, 제발. 하지만 민석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호는 아버지 기억도 제대로 없잖아요. 그 애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아세요? 민호도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형, 그만해요. 엄마가 우시잖아요. 울어야죠. 이런 상황에서 안 울면 이상한 거죠. 그때 정희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만해. 다들 그만해. 모두가 놀라서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엄마가 가서 아버지를 데려올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엄마가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가요. 하지만 민석은 반대했어요. 저는 안 가요. 그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정희는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아, 아무리 화가 나도 아버지는 아버지야. 혈육을 끊을 수는 없어. 혈육이요? 15년 동안 혈육 같지 않게 사신 분이 이제 와서 혈육이라고 하세요? 민호가 형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형, 한 번만 만나봐요. 아버지도 분명 할 말이 있으실 거예요. 할 말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또 변명이나 늘어놓겠죠. 그때 예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아버님 입장도 생각해봐요.
분명 돌아오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용기가 안 나셨을 수도 있잖아요. 민석은 예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진아, 너는 몰라. 아버지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더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버님도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게 힘드셨을 텐데요. 정희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다시 가볼게. 이번엔 아버지를 꼭 데려올 거야. 엄마, 저도 같이 가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저는 정말 안 가요.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정희는 민석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아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와 민호는 함께 경기도로 출발했습니다. 민석은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했고 예진은 민석을 달래기 위해 집에 남았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도연을 만났을 때 도연은 민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야. 15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도연은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1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정희가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 말씀을 들어봐. 하지만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들어서 뭐해요? 어차피 또 핑계만 대실 텐데. 도연은 아들의 분노를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죽을 때까지 속죄하며 살겠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요? 15년을 기다렸는데 또 기회를 달라고 하세요? 민호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형은 아버지 올 때까지 기억이라도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잘 몰라요. 사진으로만 봤다고요. 그 말에 도연은 더욱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빌었어요.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요? 어떻게 용서해요? 엄마 혼자 우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도연은 정희를 바라보며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가자.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할 때야.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고 나서 정희와 민호를 차례로 바라보았어요. 정말 집으로 가도 될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이제라도 용기를 내셨으니까 늦지 않았어요. 민호는 아직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가서 형이랑도 이야기해야죠. 세 사람은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도연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 새로운 신분으로 살면서 가족 생각에 밤마다 잠을 못 잤지. 그럼 연락이라도 하지 그러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연락하면 더 힘들 것 같았어. 그리고 혹시 빚쟁이들이 알까봐 무서웠고. 정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다시 시작해요. 늦었지만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도연은 정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석과 예진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서자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15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지만 민석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민석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정말 오시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도연은 큰아들 앞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석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달라.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서요? 15년을 속이고 사신 분이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세요? 예진이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오빠,
하지만 민석은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낯선 남자로만 보여요.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버지는 15년 전에 죽으셨어요. 민석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민호가 형을 말렸습니다. 형, 너무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죠. 하지만 민석은 흥분한 상태였어요. 너무하다고?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한테 뭐가 너무한다는 거야?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혼자 우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정말 죄송해.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너희들을 지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지키려고요? 민석이 냉소했습니다. 우리를 지키려면 가족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했던 거 아니에요? 혼자 결정해서 도망가는 게 지키는 거예요? 정희가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민석아, 그만해. 아버지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을 거야. 하지만 민석은 어머니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때 도연이 갑자기 일어나서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맞아. 아빠가 비겁했어. 가족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한 게 잘못이었어. 도연의 솔직한 인정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민석아, 아빠도 사람이야.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고 실수도 하는 사람이지.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변명하려는 게 아니야. 정말 잘못했다고 인정해. 민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그의 목소리에 원망과 그리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무서웠어. 도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용기가 없어졌어. 어떤 얼굴로 너희들을 만나겠어? 도연도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와야 했어요. 민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특히 결혼식 때 아버지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얼마나 서글펀지. 도연은 아들의 말을 듣고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죽을 때까지 속죄하며 살게. 그는 다시 민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민호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안 가시죠? 또 어디 가시는 거 아니죠? 도연은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절대 안 가. 죽을 때까지 가족과 함께 있을게. 예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라도 오셔서 다행이에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면 되죠. 도연은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때 민석이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시는 안 가시죠? 도연은 큰아들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절대 안 가. 약속해. 민석이 마침내 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 도연도 아들을 꽉 안았어요. 15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민호도 달려와서 아버지와 형을 함께 안았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어요. 예진도 감동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다시 모였네요. 정희가 말하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정희야. 날 기다려줘서.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니까.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15년 만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 손주도 곧 태어날 예정이에요. 예진이 말하자 도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민석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손주를 봐주셔야 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당연하지.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도연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들들도 지난 15년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으로 살자. 정희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1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는 함께 살아가요. 도연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밤이 깊어도 가족들은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아픔의 세월 끝에 찾아온 작은 행복이었어요. 결국 가족은 용서와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걸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진실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이 가족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목격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다시 만난 가족의 품에서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만든다는 소중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려요.